손주가 죽은 제 전남편이랑 똑같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손주가 죽은 제 전남편이랑 똑같다고요.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제가 간병을 맡고 있는 어르신이 손주 자랑을 하는데 친손주도 아닌데 자랑하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마음이 무뎌졌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며 그저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간병인 일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근무지라 생각했어요. 새로 받은 일자리 주소를 보고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집 주소를 보는 순간부터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죠. 이상하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너무 오래 쉬었더니 괜히 예민해진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자꾸만 답답해졌습니다. 에이, 그만 생각하자. 일하러 가는 건데 무슨 예감 타령이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크고 규모가 있는 전원주택이라 잠시 멈춰섰습니다. 간병인으로 이런 집을 방문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묘하게 숨이 막혔어요. 저는 벨을 눌렀고 곧 문 너머로 밝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곧 열어드릴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딘가 낯익었어요. 귀 한쪽에 맴돌면서 묘한 불쾌함에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랄까? 설명하기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목소리를 왜 아는 거지? 기분 탓인가? 아니야, 분명 어디선가 들었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앞에 선 여자는 바로 10년 전 내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으로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연락드린 사람 맞죠? 네, 맞아요. 오늘부터 모실 분 댁이 여기라고 해서요. 잘 오셨어요.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평소에 좀 예민하셔서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녀는 친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투 하나하나가 과거의 상처를 긁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하던 그 어조가 똑같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히 모실게요. 어머니가 낯가림이 좀 있으시거든요.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런 일 오래 해서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속에서는 불쾌함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때만 조금 까다로우세요. 그것만 맞춰드리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으며 그냥 회사 사람이라던 그 말. 그 여자와 함께 있던 장면들까지 하나씩 스쳐갔어요. 알겠어요. 그럼
바로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따라오세요. 방이 바로 옆이에요. 그녀를 따라 걸으면서 제 속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 여자를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쯤이에요. 간식도 챙겨드리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간병일지는 제가 매일 확인하니까 꼼꼼하게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제 안에서는 계속 끓는 뭔가가 참기 힘들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삶을 망쳐놓은 사람이 지금은 태연하게 시어머니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왜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이렇게 태어나냐?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면 끝이니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사는구나.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지만 속에서는 이 모든 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저는 간병인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고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 사이에 밀린 공과금이며 월세까지 떠오르니 머리가 아찔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무너뜨려 놓고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 여자란 도대체 어떤 낯을 옷고 있는 거야? 이 방은 선생님이 단독으로 쓰시고 편하게 쉬셔도 돼요. 어머니 계신 방은 저쪽이에요. 네, 바로 가볼게요. 혹시 식사나 약 챙기실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꾹 참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얼굴로 사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간병 첫날, 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누워 계셨고 처음 인사를 드리자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전에 오던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손이 참 부드러웠는데. 개인 사정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잘 모실게요. 그런 말은 다들 하지. 약 시간 안 지키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네, 걱정 마세요. 정확하게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는데 어르신의 말투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물 온도를 맞춰드리려 컵을 내밀었는데 온도가 살짝 다르다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 물 너무 미지근하잖아요. 따뜻하게 해달랬지. 다 식은 걸 주고 있어? 죄송해요. 다시 데워올게요. 잠시 후 상간녀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면 간병인 선생님 힘드세요.
처음 오신 날인데 너무 까다롭게 하시면 안 되죠. 까다로운 게 아니라 물이 너무 차다니까. 그래도 어머니, 선생님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하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속상하셨죠? 우리 어머니가 좀 예민하세요. 원래 그런 분이세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다들 그걸 몰라서 그렇지.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다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상간녀는 마치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했지만 말끝마다 미묘한 얄미움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편하셔야 하니까요. 제가 잘 맞춰드리면 됩니다. 역시 다르네요. 이런 분이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를 꽉 물었습니다. 가식적인 인간.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은 조금씩 제 태도를 눈여겨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체온을 재고 약 시간을 챙기고 식사도 직접 준비해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꼼꼼하고 다정한 간병인은 보기 힘들어요. 참 성실하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잘 맞춰드려야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투덜대고 대충 넘어가려 하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묵묵히하네. 마음이 참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로서 드는 칭찬인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점점 저를 편하게 생각하셨고 어느 날 저녁에는 유난히 말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에요. 참 착하고 영리해요. 말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정말 귀엽겠네요. 아이가 총명한가 봐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딱 그랬죠. 눈빛이 똑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때 생각이 나요. 아드님도 효자셨나 봐요. 어르신이 그렇게 자랑하실 정도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복덩이에요. 저런 며느리 없고 저런 손주 두고 참 세상 복 다 받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억지로 웃는 척했지만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는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어요. 어르신이 자랑하는 그 아들의 아내가 내 삶을 짓밟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어르신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건네드리려던 순간 거실 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왔구나. 오늘은 우리 강아지도 데리고 왔네. 어서 들어오렴. 그녀의 뒤로 어린 남자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도 경쾌했고 방 안 공기가 순간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수저가 덜컥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안녕. 아이는 밝게 웃으며 어르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오늘 학교 끝나자마자 엄마랑 바로 왔어. 얘가 유치원보다 학교가 더 재밌대요.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손주는 뭐든 다 잘하지. 손주라니, 그럼 저 아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마자 손끝이 떨렸고 숨이 순간 막히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귀를 때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수저 좀 더 있나요? 아이가 같이 밥 먹을 거라서요. 아, 네. 잠시만요. 그 말을 하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모양,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빛이며 콧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제 전남편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어린 시절의 그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 했어요. 손끝이 서늘해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얘가 요즘 아빠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눈매도 그렇고 말투도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러게 말이다. 웃는 거 보면 꼭 우리 아들 어릴 때 같아. 저 입꼬리 봐라. 똑같잖아. 그렇죠. 애가 성격도 닮았어요. 자기 고집도 세고 그래도 마음은 여려요. 하긴 우리 아들이 원래 정 많은 애였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멀찍이서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귀에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머리는 하나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르신의 흐뭇한 말이 마치 수면 위로 멀리 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상간녀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쪽은 우리 아들이에요. 인사드려야지, 민재야.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예요. 네, 안녕. 참 예의가 바르네요.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억눌러 담느라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 이름 민재. 들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재라니, 그 이름을... 그건 제가 저의 남편과 밤새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 생기면 꼭 민재라고 하자라며 정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 순식간에 뒤집히며 현실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름 중 왜 하필 그 이름인지, 왜 이 여자의 아이가 그 이름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오늘 숙제도 다 하고 왔어요. 그래, 우리 민재 참 착하구나. 학교 생활은 어때? 재밌어요. 선생님이 발표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우리 손주가 최고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에서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같을 수가 있나? 이름까지, 얼굴까지. 와, 진짜 소름 끼치네. 어르신은 제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요.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 닮았을까? 그러게요. 저도 그 말 많이 들어요. 남편이랑 똑같다고요. 아니, 그냥 닮은 게 아니라 꼭 판박이야.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닮았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간녀의 현 남편이 아니라 저의 전 남편과 진짜 똑같았거든요. 마치 그때 그 사람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닮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판박이잖아요.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즐겁게 웃으며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얘가 나중에 커서도 아빠처럼 듬직하고 착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안에 이런 복덩이가 또 있을까 몰라. 그러게요. 어머니, 민재가 효심도 깊어요. 오늘도 학교 끝나고 바로 할머니 보러 오자고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기특하지. 나는 우리 강아지만 있으면 되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 바로 그때 그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옆에서 나를 짓밟던 그 미소.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그 모습이 다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얄미웠습니다. 또 그렇게 웃네? 예전에도 그렇게 웃으면서 내 남편 손을 잡았잖아.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거구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가만히 있어도 숨이 안 쉬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덩달아 전 남편이 저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고,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제 삶은 계속 무너질 것 같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출근에 어르신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기분이 좋은지 아침부터 활짝 웃으며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우리 손주가 이번에 상도 받았대요.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대요. 참 자랑스럽죠?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는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을 3개 눌러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릴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자랑만 하나요? 우리 손주 자랑이 지겹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손주분 죽은 제 전남편이랑 정말 똑같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은 웃던 얼굴을 멈추고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손주분이요. 제 전남편이랑 판박이에요.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건넨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위로 오래된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이요? 네, 여기요. 저는 그녀의 눈앞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와 상간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한 장으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며느리 같은데? 10년 전이에요. 이 남자가 제 전남편이었어요.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을 확인하더니
이내 손을 떨며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어르신에게 상간녀와 같이 있는 전 남편 사진을 보여주고 드디어 통쾌한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아들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며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와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머릿속엔 어떻게든 복수를 위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옛날 사진 하나 들이미는 식이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고 오히려 제가 혼자 난동 부리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을 보살피면서도 계속 계산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결정적일지, 어느 순간을 포착해야 확실한 반박 여지가 없을지, 실수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등등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드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틈에 잠깐 숨을 돌리려고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복도 끝 작은 방 쪽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혀있지 않아 틈새로 말소리가 다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낮게 깔려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거의 매일같이 어르신의 집에 들락거렸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상간녀가 말하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방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집으로 시집 온 건 다 돈 때문이지. 다른 이유 있겠어? 상간녀의 말을 듣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크면 돼. 아무도 모르지. 나 몰라? 얼마나 철저한데. 여기 사람들 진짜 짜증나. 심어도 꼴도 보기 싫어. 그 말이 제 귀를 꽂듯 때렸습니다.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오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비웃듯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여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 집이며 시모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나중에 다 우리 아들 거 될 건데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한 게 없다는 걸요. 한때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남의 삶을 밟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기괴스럽게 느껴졌고 그 소리에 제 안의 분노가 천천히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통화가 끝난 듯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뒷걸음질 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엔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계속 울려댔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간녀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척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계산된 이익을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는 더는 뜨겁게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정확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그 여자가 쌓아올린 거짓을 하나씩 드러내기 위한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 보조를 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순간을 증거를 모으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몇 개 샀고 그걸 간병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며 틈틈이 설치 위치를 점검했고 어르신 방 근처와 거실 그리고 상간녀가 자주 전화를 하는 작은 방 커튼 뒤에 차근차근 장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듣는 그 소리들은 불편할 만큼 생생했습니다. 상간녀가 통화 중에 내뱉는 짜증 섞인 말투, 남편을 향한 불만, 그리고 가끔씩 시모를 비아냥거리며 주고받는 대화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모 재산은 결국 다 우리 아들 거지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한숨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상간녀의 현재 남편과 아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 결과만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방 속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내 구체적인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샘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디에 의뢰할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공개할지를요. 저는 손주와 상간녀의 남편이 함께 집에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자주 시모를 찾아오는 시각을 기록해두고 방문 날짜에 맞춰 준비를 끝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퇴근 후 들르는 요일,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어르신 댁에 들르는 시각까지 세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날을 대비해 저는 가방 안을 정리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녹음기의 배터리를 다시 확인하고 깨끗한 비닐과 핀셋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드디어 현관문 너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죠? 그래, 덕분에 괜찮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아이는 신이 나서 어르신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엄마는 늦게 온대요. 그래, 우리 손주 기특하지. 저는 평소처럼 식탁 쪽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물 끓여드릴까요? 차 한잔 하시죠. 그래, 부탁해요. 저도 한 잔 주시겠어요? 밖이 좀 춥네요. 네, 잠시만요. 저는 자연스럽게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평소와 다름없이 평상시의 루틴처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어르신은 손주에게 과자를 건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물컵을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더니 금세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자가 테이블 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제 시야에 머리카락 한 올이 보였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였지만 동작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고 바닥으로 숙이며 모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죠. 넘어질 뻔했네요. 얘는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그래도 에너지가 넘쳐서 보기 좋다. 애가 낯가림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집에 오면 완전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아이가 밝아서 좋네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인사성 있는 애도 드물어요. 저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끝은 이미 모자 가장자리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비닐봉지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저는 다시 수건을 접으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선생, 차 씻겠어요. 같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 머리카락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상간녀의 남편이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둔 뒤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저는 움직였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듯 테이블 위 컵을 정리하고 어르신 쪽을 향해 말을 건네며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옮겼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장하지는 않으세요? 아니야. 아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생각 없어요. 그 짧은 대화 사이 저는 외투가 걸린 옷걸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옷깃 근처에 희미하게 붙어있는 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만큼 미세했지만 제 눈은 이미 그 한 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집어냈습니다. 선생, 손주 옷은 거기 잘 걸어뒀죠? 네, 다 정리해뒀어요. 그렇게 대답하며 저는 주머니 안쪽에 비닐봉지를 꺼내 남편의 머리카락 또한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손끝에 감촉이 사라지자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2개의 봉투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 상간녀 남편의 머리카락 하나. 2가닥이 바로 이 모든 거짓의 실체를 드러낼 열쇠였습니다. 봉투를 단단히 밀봉한 뒤 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검사 결과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참 숨을 고른 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네. 제가 펼친 검사 결과지에는 한 줄의 문장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불일치. 그 짧은 문장으로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결과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네. 이제 너의 진짜 얼굴을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며칠이 지나도 일상은 거두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창가 근처 안락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 옆에서 식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이 손에 들고 있던 앨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손주, 얘가 우리 아들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어요. 저는 시선을 천천히 앨범으로 옮겼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은 맑았지만 그 눈빛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단순히 아이의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망가뜨린 남자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어가고 손끝이 차갑게 얼었습니다. 얘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니까요. 우리 집 대를 이을 복덩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 뒤로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띄었지만 제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켰던 분노와 참았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사진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자랑이 지겹죠? 내가 너무 떠들었나 봐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손주분이 죽은 제 전남편이랑 똑같네요. 어르신의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앨범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손주분이요. 제 전남편이랑 판박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짧은 대화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잃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하시면 며느리 불러보세요. 그 말에 어르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오락가락하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오늘 간병인 선생님이 뭘 잘못 드셨나 보다.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야, 잠깐만 와보렴. 상간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은 더 짙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손주 이야기 중이셨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다시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상간녀를 향해 억지로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 우리 손주가 자기 전 남편이랑 똑같다나 뭐라나. 그 말에 상간녀는 잠시 굳은 채로 서 있더니 억지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다들 예민하신가 봐요. 그 웃음은 평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 속엔 어딘가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그건 분명 순간적인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르신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와 상간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표정들이 왜 그래? 두 사람 다 이상하게 왜 그래? 상간녀는 급히 변명하듯 나섰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 착각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어르신은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남녀가 어깨를 맞대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었고 여자는 지금 이 집의 며느리 상간녀였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들어 어르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어르신 댁 며느리와 제 남편이던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며느리가 왜 여기? 어르신의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입술이 달싹거리면서도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은 사람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 모르겠어? 당신이 내 남편 뺏어갔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당황한 듯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거야? 어떻게 들어오다니? 네가 날 고용했잖아. 뭐? 내 남편 뺏고도 아주 잘 살고 있네? 우리 남편은 떠났는데 너는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구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뺏어가다니 말도 안 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마다 눌러왔던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지는 듯했습니다. 어르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상간녀는 그제야 급히 몸을 앞으로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로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 여자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한때 만났던 남자예요. 다 정리하고 지훈 씨 만난 거예요. 이분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에게 얘기하는 상간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오히려 진실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확신은 들었고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을 세상에 꺼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간녀는 손을 부르르 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가요. 지금 몸도 성취하는 분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대로는 못 나가지. 너 같으면 나가겠니?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르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살펴보세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향해 다가가려던 순간 상간녀가 그걸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어머님, 이 여자 이상한 여자예요. 제가 간병인을 잘못 들였나 봐요. 다시 구해드릴게요. 상간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처럼 터져나왔고 봉투를 찢을 듯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냐? 그 말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선을 고정한 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못 본다고 진실이 가려지니? 어르신, 그 아이 어르신의 친손자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이 여자가 어르신과 남편분을 속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어르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손주가 친손주가 아니라고? 상간녀는 눈을 부릅뜨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의 손자는 제 전남편과 이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 한마디에 어르신의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이 천천히 머리로 올라가더니 숨이 막힌 듯 가늘게 아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곧 눈가에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저 아니에요. 다 저 여자 계략이에요. 아직도 부정하고 있네? 그 외침은 절박했지만 이미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이 없었고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오히려 차분하게 식어갔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건 상간녀의 절규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어르신은 여전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고는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삑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상간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인네 진짜 오래도 살아. 어차피 여기 재산 다 우리 거 될 거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다 물려받아야지. 우리 시모가 나는 엄청 미워하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자기 친손주인 줄 알고 엄청나게 예뻐해. 그나마 다행이지?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귀를 의심한 듯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흔들리며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상간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다 멈춰섰습니다. 얼굴은 질렸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제 목소리 아니에요. 그만해. 더 말하지 마. 어르신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와 배신이 뒤섞인 그 소리에 상간녀는 입을 다물었고 녹음기에서는 여전히 상간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있던 어르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렸고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구나. 그동안 내 앞에서 효심 많은 며느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돈만 생각하고 있던 거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제가... 입 다물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를 가르듯 소리가 터졌습니다. 짝! 방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상간녀의 머리가 옆으로 휙 꺾였습니다. 어르신의 손바닥이 상간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입 다물어! 그런 뜻이 아니라니. 내 아들, 내 손주, 내 집 전부 네 거짓말이었잖아. 어르신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떨렸고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 절규가 얽힌 그 순간에도 제 안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다 끝났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간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으며 어르신의 발끝을 붙잡았고 어르신은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유전자 검사 봉투가 흩어져 있었고 녹음기에서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 하나하나가 방안을 메우며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 그리고 무너진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게 식어갔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하나의 사건을 마감하는 결말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 병원에 들렀습니다. 간병인 휴게실안은 늘 그렇듯 조용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작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기, 그 집 말이야. 며느리랑 손자 다 쫓겨났대. 왜? 몰랐어? 그 집 며느리가 애 딸린 여자였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을 한 거야. 시어머니랑 남편까지 다 속이고. 더군다나 그 애는 다른 여자 남편 뺏어서 생긴 애라잖아. 어머머, 세상에. 그 어르신이 직접 내보냈다더라. 한바탕 난리였대. 저는 커피를 들고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세하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하게 맺혀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며칠 전까지 제 손 안에서 모든 걸 뒤집었던 녹음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한 사람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제 지난 세월을 정리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눌러놨던 상처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복잡했던 감정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끝났어요.